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이었던 애플의 아이튠즈가 올해 들어 약 13에서 14%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다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에서 10% 매출이 급감하면 그 손실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일 텐데요. 이런 하락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음악 시장의 변화를 꼽습니다. 아이튠즈는 다운로드 위주의 사이트지만 요즘은 스트리밍 위주의 시대라는 거죠. 실제로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난 5년 동안 44.4%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다운로드는 같은 기간 3.8% 성장에 그쳤습니다. 대표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스포티파이, 판도라의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46% 올랐다고 하고요.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 수치로도 현재 미국 음악 수입의 3분의 1이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한때 음반 가게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던 것처럼 이젠 얼마 안 가서 다운로드가 뒤안길로 사라지는 날도 오는 걸까요? 일각에선 LP 붐이 불고 있다면서 아날로그가 부활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음악 산업 전체의 통계를 통해서 보면 그 기미는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 듣겠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도 시대의 변화 앞에선 금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전격 분석 20년 만에 바뀐 삼성그룹의 채용 방식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성이요, 20년 만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그룹의 입사 시험의 핵심은요, 일단 서류 전형이 없었고, 그리고 삼성 직무적성 검사인 SSAT를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고 하도 많이 몰리고 준비를 해서 삼성고시라고까지도 불렸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요, 전공 능력을 평가하는 직무 적합성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일종의 서류 전형이라고도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삼성의 채용 방식을 바꾸게 되면은 업계 전반으로 또 퍼지기 때문에 채용 시장은 물론이고 산업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변하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의 변지성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일 연구소 이름 좋네요. 네, 저희 좋은일 연구소는 그 구직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잘 맞는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정보나 도움을 주는 연구소입니다. 바로 삼성이 뽑겠다는 그런 그 직무 능력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20년 만에 삼성 채용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이번 채용 방식 개편의 특징을 좀 짚어주세요. 네, 삼성그룹이 이 직군별로 직무 적합성 평가와 또 창의성 면접을 도입하는 등 이 상급 신입사원 채용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네. 간략하게 이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채용 전형이 그 서류 전형과 그 직무 적성 검사 그리고 실무 임원 면접 3단계로 진행이 됐다면요. 내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채용 전형은 이 서류, 직무 에세이를 포함해서 직무 적합성 평가 그리고 사트 그리고 실무 면접 여기에 창의성 면접과 임원 면접 총 6단계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사트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SSAT라고 불렀었는데 네네,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추리겠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면접 단계가 더 늘어나네요. 네, 면접 단계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기업들이 창의력 있는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서요, 이 창의성 면접을 둔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면접 방식도 지원자의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그 다대다 면접 또는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 면접관과 직접 지원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지원자끼리의 집단 토론을 벗어난 좀 신개념 토론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면접 과정을 통해서 지원자들의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또 논리 전개 능력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뭐 삼성이야 좋은 인재를 좀 잘 골라 뽑겠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바뀌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네네. 삼성은 왜 이렇게 전면적으로 채용 방식을 바꿨을까요? 네, 이러한 삼성의 새로운 채용 제도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직무 중심 채용 제도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의 신입사원 채용 제도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존의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즉 SSAT 위주의 획일적인 채용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직군별 채용 방식을 도입해서 응시 인원을 좀 줄이는 것과 동시에 또 직무에 더 적합한 좀 창의적인 인재를 뽑겠다는데 그 의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 측에서도 이러한 직군별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수 직원의 업무 성과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직군별로 성공 요인의 차이가 있었고요. 네. 또 글로벌 주요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직무별 방식의 채용 프로세스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어서 개편을 했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즉 직군별로 필요한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는 출신 대학 등 직무와 무관한 이른바 스펙은 일체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구글 이런 데가 이렇게 채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실제 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신입 직원 채용에서 종합적인 학습 능력, 즉 이 본인이 현재 보유한 직무 능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면접을 진행해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직무 적합성은 구글뿐만 아니라 최근에 글로벌 IT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직군별 또 직종별로 어떤 사람을 몇 명을 뽑을지를 결정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현장 인력이 직접 인재 확보에 관여하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삼성도 이런 채용 개편을 통해서 이런 글로벌 기업과 유식의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들은 거는 장점들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장점이 더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또 하나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무 적합성 채용이 지방대생들에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출신 대학을 배제하고 전공이나 또 창의성, 또 직무 역량만을 놓고 평가를 한다면 프로젝트, 또 아르바이트 등 이 경험을 충실하게 준비한 지방대생에게도 유리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단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진로 설정이 쉽지도 않은데 이 당장 내년부터 바뀌는 삼성 채용에 대해서 좀 막막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창의력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좀 막연하고 심적 물리적 부담이 클 것 같다는 응답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전공 성적이 좀 중요해지면서 이 대학들이 학점을 남발하여 오히려 학점 인플레이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학점은 다들 잘 따서 인플레이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전공 능력을 학점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에세이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 에세이를 내는데 정말 화려하고 이렇게 과장되게 쓸 수도 있고 변별력이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이 입사 지원서의 자기소개서 대신에 이 포트폴리오를 보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수상 경력, 즉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진행했던 과정, 경험, 즉 스토리 중심. 전화가 끊겼네요. 예, 다시 전화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20년 만에 바뀐 삼성의 채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사람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시험을 칠 수가 있었어요. 삼성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좀 가려서 사람들을 뽑겠다. 가리는 기준은 직무 역량이다. 이런 발표를 어제 삼성이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전화 다시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네. 네. 그래서 지금 변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포트폴리오 얘기를 잠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경험 또 스토리 같은 것들을 그 시차별로 연대기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평가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샵을 0945번으로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대학 4학년이고 인문계 학생인데 주변 얘기로는 이번에 채용 개편안이 알고 보면은 실은 대졸 인문계 채용 규모를 좀 줄이려는 것이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기업들이 좀 공격적인 또 글로벌적인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경영 지원 부서에 대한 그 인력 채용 비중이 조금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그 삼성 같은 경우에도 경영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맞는 그 직무, 그 경영 지원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어떤 분야, 마케팅인지 아니면 HR 분야인지를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여기에 맞는 경험과 또 스토리들을 좀 쌓아서 준비를 하신다면 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런 의문이 들긴 하던데 6824님도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에세이를 통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하고 그 역량 면접을 강화하는 게 신입들에게는 좀 불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 오거나 창업을 하다 오거나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 최근에는 뭐 삼성뿐만 아니라 그 직무, 즉 직무 역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일단 그 직무 중심 채용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자신이 어떤 직무에 취업을 준비할 것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이 직무에 도움이 되는 그 일괄된 경력. 네.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 같은 경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스토리텔링을 해서 역량 면접이나 아니면 자신의 에세이를 쓸 때 잘 표현을 한다면 기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을 가기 전에 전공 선택도 잘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좀 철없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대학에 들어가서도 1학년 때서부터 준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대학 저학년 때부터 이 조기 진로 설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전공, 또 직무 적합성을 통한 역량 개발 역시도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뭐 삼성을 비롯해서 최근 국내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가 바로 이 직무 역량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직무 중심 취업 준비가 필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삼성도 이번 채용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서 그 연구 개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직구는 좀 전공 중심으로 뽑을 예정이고 영업이나 경연 지원은 전공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다양한 스토리나 아니면 경력 등을 포함해서 아마 네. 채용을 할 것 때문에 미리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이런 분야의 좀 경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 혹시 따로 좀 있는 것 같나요? 어떤가요? 삼성 같은 경우에 올해 그 채용 패턴에서도 보면은 그 인문학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기술적인 면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그 지식, 즉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그 창의력 있는 인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좀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도 그 회사에 대한 열정,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을 면접장에서 많이 그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입사 지원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네. 그 기업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면접장에 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놀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삼성이 바꾸면은 또 전 기업들이 바꿀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네. 네, 뭐 최근 전반적인 기업들의 그 신입 공채 트렌드가 직무 중심 채용으로 흘러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삼성이 그 국내 기업들의 채용 문화를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이번 채용 제도 개편 역시에도 현대차나 LG, SK 등 그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도 그 삼성이 도입한 직무 적합성 평가라든지 또 창의성 면접 방식으로 갈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 다른 기업들도 채용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개인적이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스펙 중심의 채용에서 이제는 인성 또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중시하는 채용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의 변지성 수석 연구원과 삼성의 바뀐 채용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경제의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가 있고요. 이번 2014년 YTN 가을 개편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인물로 푸는 한국경제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전쟁이죠. 그렇지만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통화정책 전쟁, 환율 전쟁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인물로 푸는 한국경제 첫 시간에는 좀 오래 돌아갑니다. 50화국대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의 경제수석을 지낸 김재익 수석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텐데 재미있는 얘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주십시오. 샵에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은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이 끝난 후부터 연말까지 최대 쇼핑 시즌이 열립니다. 소비자에겐 평소 사고 싶은 물건을 5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매업체들은 1년 매출의 70%를 이때 올리죠. 이 쇼핑 시즌이 시작하는 금요일, 즉 추수감사절의 다음 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1년을 손꼽아 기다린 쇼핑 날이죠. 미국은 장부의 적자를 붉은색 잉크로 표시하고 흑자를 검정색 잉크로 표시하는데 많은 상점들이 이날 올리는 매출로 인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요즘엔 한국에서도 인터넷으로 미국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죠.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님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다시 이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환율 전쟁, 통화 전쟁이잖아요. 네네. 예, 특히나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일본은 또 돈을 푼다고 하고요. 좀 어떻게 해야지 될지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을 했거든요. 지난 29일 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4조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먼저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요. 지난 3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3.5%고요. 실업률은 5.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살아났다 이런 건데, 그래서 양적 완화를 이제는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조치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또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일 큰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예. 신흥국들이 1, 2년 안에 외환위기에 빠진다는 건데, 지금 이런 나라들이 8개 나라 정도 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라다 해서 이제 H8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남아공, 헝가리, 칠레, 폴란드 이런 나라들인데요. 예. 이런 나라들은 단기 외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자본만 빠져나가면 곧바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양적 완화 중단 조치를 계기로 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이 나라들이 결국 이제 위기에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외환위기의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런 건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가 지금 1,3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외환보유액이 3,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증권시장이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 불안이 생기면은 이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결코 우리로서도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에 몰려왔던 자금들이 미국이 돈의 이자를 좀 더 주겠다라는 선언을 할 걸 기대를 하고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과 또 실물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질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자가 높은 것도 뭐 이유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신흥국에 와 있는 그 외국 자본들이 환차손이 생겨요. 달러 보고 갈 때 이제 달러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손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부터 지금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데 지금 일본은 막 또 돈 찍어서 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이건 또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29일 날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일본은 이틀 뒤인 31일 날 우리는 양적 완화 확대한다 이렇게 거꾸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간 지금 60조 엔씩 풀던 돈을 80조 엔 정도로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배경이 뭐냐 한번 따져보면요. 일본은 2012년 말부터 무조건 돈을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라는 아베노믹스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베노믹스 논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엔화를 자량으로 풀면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면 일본 상품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늘고 일본 산업이 살아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엔화를 대량으로 풀면은 물가가 상승해서 디플레이션을 수렁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효과가 처음에 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3월에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반짝 효과를 끝나고 다시 이제 일본 경제가 침체하고 있거든요. 1분기만 해도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플러스 6%였었는데 2분기에는 것이 마이너스 7.1%로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젠 뭔가 좀 화끈한 어떤 조치를 내놔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 중단하니까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양적 완화 확대하겠다. 지금 극약 자금을 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영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은 자기네들로서는 다시 이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유럽의 움직임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이 유럽 하면은 항상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폈었잖아요.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양적 완화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 뭐 금리 인하도 갑자기 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될까 그것도 궁금해요. 뭐 경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돈을 계속 풀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되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 회의를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까 지금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보면은 유럽 보면은 2008년에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에 재정위기 수렁에 빠지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풀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EU 보면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국가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유럽 세계금융 위기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라산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9월에도 0.15%에서 0.05% 내리면서 이제 팽창금융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를 내려도 지금 돈이 제대로 안 돈다. 그렇다고 하죠.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시중에 푸는 양적 완화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장 양적 완화를 선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방향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신중하게 봐야지 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난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3%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복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거품과 금융 부실인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내수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어떤 구조라는 겁니다. 중국 경제는 흔히 달리는 자전거에 비교를 하는데 자전거가 빨리 달리다가 서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뭐 10% 이상 성장을 하다가 지금 7%대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중국 경제 지금 이대로 가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계속 돈을 풀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일본이 영화 가치를 내리겠다 이렇게 돈을 풀겠다 나오면 중국도 그 자극받아서 그럼 우리도 앞으로서 위안화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같이 내리겠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미국 배구는 다들 이제 자신들의 통화 가치를 내려서 뭔가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정말 통화 정책의 그 통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갈까를 짚어본 것이고요. 어떻게 가야 하는가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 근데 참 우리 경제로 봐서는 이번에 일어났던 통화 전쟁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 것 때문에 3대 고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고통은 금융 불안이거든요. 무역자본 빠져나가면서 두 번째 고통은 이제 수출 위축이고요. 영화 때문에 세 번째 고통은 정부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 뭐 양적 완화 중단하니까 미국이 뭐 달러 강세이고 미국 금리 인상 기정사실이 되니까 무역자본 계속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증권시장이 불안하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고통이 그 달러 강세는 우리 수출에 유리한데 문제는 일본, 중국, 유럽연합, 신흥국 모든 국가 수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수출이 우리나라 이제 줄 수밖에 없는데 3분기 수출이 2.6%는 감소했는데 여기서 수출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더 걱정이 지금 이제 정부로서는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하겠다 해서 이제 재정도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하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외국자본 유출 때문에 금융 불안이 생기면 투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고요. 또 수출이 이번에 이제 외화 엔저 때문에 위축이 되면은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이 쓰러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뭐 전자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 이런 면에서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경제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금융 불안과 수출 위축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무력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치면은 걱정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뭐 금리를 내려야지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환율을 생각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금리를 내렸어도 효과가 없었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와 환율을 일단 좀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좀 사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자 이렇게 나오면은 네. 돈이 많이 풀리고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외국 자본이 환차손이 자꾸 이제 커지니까 아주 보따리 싸가지고 나간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외국 자본 유출을 막는다, 그럼 금리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가 더 어려워지죠. 이제 내관이 터지고 이제 기업 투자도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건 딜레마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때는 이제 좀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예. 중요한 건 산업 정책 써야죠. 그래서 뭐 신산업 개발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한다, 예. 뭐 이런 어떤 정책을 써서 특히 이제 지금 10대 그 재벌 기업들 보면은 유유 현금이 125조 원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기업들하고 정부가 좀 힘을 모아서 우리는 이런 데 투자한다. 그리고 네. 창업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어떤 위기를 이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발상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아직까지 정부 정책은 뭐 팽창 정책 써서 경기 부양부터 해보자 이런 어떤 기조 같아요. 그래서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떤 산업을 앞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기업들의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 산업 정책이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알면은요, 한국 경제사를 꿰뚫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경제가 나아가야지 될 방향성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인물로 풀어보는 한국 경제, 결국은 경제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신상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인데 오늘 시작은 누군가요? 네, 첫 순서로 1980년대 초반 오공화국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재익 씨부터 시작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옛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예, 추억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렇네요. 예.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경제에서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이런 네. 말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실제로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굉장히 개혁적인 경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낸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1983년에 이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로 숨졌고요. 네. 그때가 45살이었습니다. 이분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한국 경제가 좀 더 달라졌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죠. 그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네. 김재익 수석이 있음으로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는 좋았다. 특히나 네. 물가는 그때가 좋았지.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이 50의 가장 큰 치적이 물가 안정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거의 20년 가까이 연평균 16%나 됐습니다. 네. 이 경제 성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듬해인 1980년에는 이 소비자 물가가 30%로 웃돌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이 김재익 수석이 3년 만에 물가를 한 자리 숫자로 끌어내립니다. 이 개발도상국에서 비로소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네, 모양새가 그렇네요.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플레를 무릅쓰고 성장 위주로 가면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와 민족이 손해가 된다. 네. 그래서 물가를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물가를 이렇게 30% 가던 것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려면 금리를 네. 많이 올렸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이 1980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7%였고요. 그 이듬해 21.3%. 엄청나네요. 그리고 그런데 1982년에는 7.1%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는 다시 3.4%까지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80년대 내내 3.4% 미만으로 유지를 합니다. 네. 이 보통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면서 경제 성장률 높이기는 쉬운데요. 네. 이 김재익 수석은 이 물가를 낮추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천재인데요? 네, 그렇죠. 네. 이 1980년에는 마이너스 3.7%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는데요. 네. 성장률이 그 이듬해 계속 5.9에서 7.2, 12.6까지 계속 끌어올립니다. 비결은 긴축 정책이었는데요. 예. 이 보통은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데 이 반대로 갔던 겁니다. 네.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내수 소비를 늘린 건데요. 이 김재익 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앙심을 품고 돈을 안 풀기로 했다. 네. 우리는 이제 개방화로 가고
물론 초기 단계에는 무역 자유화지만 이 다음은 자본 자유화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 기준금리도 많이 올리고 그랬던 긴축 정책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재정도 별로 안 풀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하고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막 금리 내려야 된다, 내리고 실제 그랬는데 이게 사실 표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정부가.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군사 독재 시절이어서 가능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 긴축을 하면 국민들 살림살이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네. 예산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도 억제를 시켰습니다. 이 정부에서 강제로 억제를 시킨 거죠. 예. 그리고 수입 자유화를 했기 때문에 이 값싸고 질 좋은 외국 제품들이 마구 들어와서 경제가 좀 이제 위축을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오르는 상태에서 이 성장을 하면 결국 경제 체질이 좀 불안정해지고요. 이 재정 건전성도 문제가 된다고 했던 건데 결국 이때 재정이 안정됐기 때문에 이 1990년대까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수출에 올인을 했었는데 이 김재익 수석은 이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해서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 군사 독재 시절에 정부 주도의 성장에서 이 본격적인 시장 경제로 옮겨간 건데요. 이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지만 확실히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비로소 성장 지상주의의 마약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시장을 중시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너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전두환 정권에는 합류하게 된 거죠? 원래 한국은행 직원으로 있다가요. 유학을 가서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경제기획원 국장으로 있었는데 공무원이셨군요. 그때 부인이 살인 정권 아래서는 일하지 말자. 그래서 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허문도 씨가 이 12.12 쿠데타 직후에 김재익 수석을 불러다가 경제 강의를 부탁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 신군부에 합류한 게 한국 정부에는 행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행운이죠. 부인이 반대를 거세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곁에서 누가 잘만 보필하면 괜찮을 사람이다라고 그 전두환 대통령을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이 친구들이 김일성 밑에 가서도 잘할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니까 김일성을 설득해서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강직하신 분이군요. 이런 교과서 같은 분이셨다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시장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이다라는 약간 삐딱한 시선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 금융을 자유화하고 통화량을 줄이고 가격 통제 규제를 풀고 이 수출 금융을 축소하고 또 수입을 자유화하는 등의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이게 요즘 보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이론이겠죠. 이 김재익 수석은 시장 경제가 자리 잡으면 정치의 민주화는 자연히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했는데요. 여기선 고개가 저는 갸웃하는데. 그렇죠. 최근에 경제 민주화 논의와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시장 경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는 문제식이 요즘 보편화돼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우리 경제를 잘 만들어 놓고 초석을 다진 다음에 아웅산 사태로 일단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도 그래도 경제는 잘 돌아갔어요. 그렇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놨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 큰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 어떤 게 미완이죠? 심지어 추국 수매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완전히 그 정부의 개입을 배제한 거죠. 이 합리적인 시장 경제를 원했을 텐데 이 뜻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50 때 정부의 개입이 계속됐었고요. 이 50의 경제정책이 모두 김재익 수석의 작품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지만 이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약간 과장되고 미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전두환이 경제를 잘했다의 반대 근거로 이 김재익을 띄우면서 전두환이 잘한 게 아니라 김재익이 잘한 거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있었고요. 이 확실히 뛰어난 경제학자였던 건 맞지만 이 1980년대 중반에 이 김재익 수석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저금리와 저달러, 저유가 등 이른바 3조 호황으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죠. 이게 김재익 수석이 만들어놓은 성과라기보다는 어떤 외부 변수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경제들 그런 흐름도 감안을 해야지. 시대가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럴 때야말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행운이었다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개입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사실 끊임없는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주도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 정부의 개입이 늘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견해도 있고요. 이 시장에 맡겨두는 게 최선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죠. 오히려 시장이 더욱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떻게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장하준 교수 등도 하죠. 결국 어떤 정부냐의 문제도 될 텐데요. 김재익 수석 같은 경우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뒀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변화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익 수석에게 그냥 맡겨놓고 보는 개입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런 신자유주의 정책 같은 걸 밀어붙였던 거죠. 네, 좀 과장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미화된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곡 수매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또 중화학공업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진짜요? 예. 이 신자유주의자들의 망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비교 우위가 없는 산업은 손을 떼고 차라리 수입해서 쓰자라는 그런 주장을 경제학 했는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 해방 이후 한 번도 시장 경제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한국의 시장 경제를 뿌리내리게 한 게 이 김재익 수석의 성과라고 한다면 그 시장 경제에 명과 암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군사 독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거겠죠. 이 군사 독재의 반대 개념으로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걸 텐데요. 이 김재익 수석에 대한 과장된 평가도 이런 맥락에서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약 아웅산 사태 때 돌아가시지 않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맡겨뒀다면 어떤 이런 자생적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좀 더 빨리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환 기자는 아쉬운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군사 독재에 갖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연 군사 독재의 대안으로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빨리 뿌리내렸다면 어떤 IMF가 좀 빨리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더 심화됐을 수도 있겠죠. 군사 독재 시절의 경제 정책이 장단점이 있는 반면에 있는 것처럼 이 급격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전 너무 시장 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개입하는 경제도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아무튼 군부 독재의 반대 개념으로 시장 경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또는 민주적인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네요. 다다음 주인가요? 네, 그렇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였습니다.